백설의 공포. 홀덴 지음, 박홍근 옮김, LS9 수정. 낭독 구자형, 정훈석, 최견, 나인혜, 오혜성. 바싹 말라버린 들쥐.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자동차로 되돌아오면서 카렌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말했다. 데이비 또 침통하게 말했다. 나도 그 일들이 꿈이라면 좋겠어. 돌아오기 전 에더튼의 집을 찾아갔던 순경이 보고를 했다.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는 모양이나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장화가 밖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본 데이빗은 절대로 쥐가 갉아먹지 않았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베일리시 살해 사건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카마이클 서장은 원인이 확실해지기까지 신문에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데이빗에게 신신당부했다.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데이빗은 갑자기 카렌을 보고 물었다. 카렌, 아버님은 지금 집에 계시니? 아마 실험실에 계실 거예요. 그러자 데이빗은 실험실이 있다는 바하커산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난 되도록 빨리 거기로 가서 이 일을 카렌 아버님께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길을 가르쳐줄 수 있지, 카렌? 카렌은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빗은 곧 차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 한참 가는 도중 두 사람이 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카렌이 물었다. 아저씨, 그 사건과 눈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어.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로비는 눈사람을 만들다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이번에는 카렌을 대신하여 데이빗이 말했다. 베일리 씨의 사체 주위에는 발자국이 없었지. 눈에 파묻힌 에더튼 씨의 장화는 갉아먹힌 것 같았고 모두가 눈이야.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게 심상치 않아. 그러면서 데이빗은 앞쪽을 바라보고 외쳤다. 아니, 저 자동차가 고장이 난 모양이야. 이 눈 속에서 큰일인데. 하며 데이빗은 차의 속도를 줄이고 길가에 서 있는 자동차 옆에 멈추었다. 안경을 쓴 한 남자가 눈보라 속에서 보닛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데이빗은 차에서 내려 말을 걸었다.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하고 있던 참입니다. 하고 남자는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하고 데이빗이 묻자 남자는 눈을 빛냈다. 예. 나는 생물학자입니다. 들쥐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물학자라고 말한 남자는 자기의 연구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곧 뒷좌석에서 갈색 천으로 만들어진 가방을 들고 왔다. 그리고는 지퍼를 열더니 한 마리의 죽은 쥐를 꺼내고선 데이빗에게 보여주었다. 데이빗은 순간 깜짝 놀랐다. 그 쥐도 역시 바싹 말라 있었다. 뼈까지 들여다 보였다. 데이빗은 흥분한 듯 말했다. 어디서 이것을 발견했나요? 길 바로 저쪽에서요. 껍질이 갈가져 있는 나무 근처에서 발견했죠. 하면서 남자는 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세 마리를 발견했는데 이 말라 있는 것 좀 보세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죽은 들쥐는 처음 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자동차를 밀어주자 곧 시동이 걸렸다. 데이빗은 도와준 사례로 죽은 쥐 한 마리를 억지로 얻어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데이빗과 카렌은 말없이 차가 가고 있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오른쪽에 깎아 세운 듯한 바하커 산의 산허리가 점점 뚜렷하게 우뚝 솟아났다. 데이빗은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파른 고개는 아니니까요. 이 길은 작은 골짜기를 따라 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빠의 실험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카렌의 말대로였다. 그렇게 가파른 고개는 아니었다. 하지만 길의 폭이 좁아서 만약 반대쪽에서 차가 온다면 오도 가도 못할 정도였다. 실험실은 자작나무와 전나무가 반쯤 눈에 덮인 숲속에 있었다. 왜 카렌 아버지는 이런 쓸쓸한 곳에서 살고 싶었을까? 카렌도 머리를 조금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곧 방앗간이었던 집을 샀어요. 그런 방앗간 같은 오두막에서 연구를 할 수 있어? 그럼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도 안은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아빠는 뒤쪽 냇물에 작은 수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도 들어오게 했는걸요. 마지막으로 심하게 커브를 틀어서 돌아서자 자동차는 넓은 원형 광장에 닿았다. 한쪽 구석에 네이슨 교수의 자동차가 눈을 막고 있었다. 그 한쪽에 낡아빠진 2층 집 방앗간이 있었다. 아빠의 실험실이 저기예요. 겉은 별로 보잘것없지만 아래층만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죠. 네이슨 교수는 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미 문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가오자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잘 왔다, 카렌. 하지만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날엔 오는 게 아니야. 하여튼 데이빗 기자와 함께 와서 잘 됐다. 데이빗 기자, 환영해요. 하지만 네이슨 교수는 말하는 것과는 달리 실은 귀찮게 생각하는 모양 같았다. 두 사람이 들어간 방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아주 좋은 방이었다. 이러한 깊은 산속에 이런 집도 있을까 할 정도였다. 방 안에는 난로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냉장고도 침대도 모든 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 두 사람이 의자에 앉자 네이슨 교수가 물었다. 무슨 일로 왔지, 데이빗 기자? 그 눈 때문에... 눈 말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해두겠어. 이 날씨는 나 때문이 아니야. 기상 예보대로 이런 날씨는 이미 예상됐던 거고, 더욱이 개인 필드만이 아니라 이 뉴햄프셔주 전체에 걸친 눈보라니까 말이야. 데이빗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 케인필드에서만 내린 눈보라는 박사님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이슨 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어제 그렇게 걱정한 일은 싱겁게 돼버렸어. 이건 평범한 눈 결정이야. 그런가요? 하고 데이빗은 가지고 온 죽은 쥐를 꺼냈다. 네이슨 교수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건 뭔가? 들쥐는 내 전문이 아니야. 이건 꽤 오래전에 죽은 거로군. 아닙니다. 몇 시간 전에 죽은 거죠. 하면서 데이빗은 고우트 씨의 닭에 대해서 베일리 씨와 보더 콜리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네이슨 교수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교수는 한참 동안 어이가 없는 듯 말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말했다. 좋아. 연구실로 따라와요. 연구실은 지하에 있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잘도 운반했다고 감탄할 만큼 여러 가지 기구가 갖추어져 있었다. 네이슨 교수는 익숙한 솜씨로 들쥐를 해부했다. 그 순간 교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손가락은 가늘게 떨고 있었다.
하지만 교수는 애써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했다.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연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주길 바라네. 단지 자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선물로 보여줄 뿐이니까. 데이빗과 카렌은 네이슨 교수의 뒤를 따라 저온 냉동기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작은 실험용 접시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갈색 가루가 뭉쳐 있었다. 그 한가운데 껍질 같은 파편이 있었으므로 데이빗은 물었다. 이건 뭡니까? 잠시 동안 네이슨 교수는 말이 없었다. 이윽고 목신 듯한 소리로 말했다. 이건 베이컨이야. 이게 베이컨이라고요? 아, 이게 무슨... 데이빗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다. 네이슨 교수는 데이빗을 응시하면서 말했다. 내 눈 결정이 쌍둥이 눈 결정. 실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겨우 네이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카렌, 너도 깜짝 놀란 모양인데 내가 왜 눈 결정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는지 알고 있니? 아니요, 아빠. 무리도 아닐 거야. 나는 화학자지 암석학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암석이나 눈 결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서 일단 말을 그치며 박사는 이야기를 바꾸었다. 데이빗 기자, 소금 결정이 어떤 구조인지 알고 있나? 정사면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학교에서 배웠을 테지. 석영 결정은 정육면체야. 그럼 눈 결정은 어떻지? 저 역시 정육면체입니다. 어릴 때 현미경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보석 같았죠. 그리고 모두 정육면체이면서 같은 모양을 한 게 없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이 옛 기억을 되살리며 대답하자 네이슨 교수는 다시 계속했다. 그거야, 데이빗군. 눈 결정은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기 달라. 난 그것에 착안했어. 그 눈 결정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혹시 그렇게 되면 인간 세포의 비밀이나 암의 수수께끼도 풀리지 않을까 하고 난 생각했어. 그러자 카렌이 이렇게 말했다. 역시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는... 네이슨 교수는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카렌, 네 말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야. 난 어디까지나 학자니까. 물론 내 엄마의 죽음이 원인이 된 건 맞지만 그보다는 생명의 신비, 그 수수께끼를 파헤쳐 보려고 한 거야. 데이빗은 문득 드와이트 편집장의 말이 생각났다. 교수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하던 말이. 네이슨 교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발명한 작은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면 눈 결정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실험을 계속했는데 어떤 결정이 다른 것과는 아주 달랐어. 그래서 난 그것을 젖은 앞지 위에 놓아보았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 10초 만에 앞지의 반지름 몇 센티쯤이 말라버렸어.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현미경으로 보았더니 그 결정은 쌍결정으로 돼 있었던 것이야. 쌍결정이라고 하면 결정이 2개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수분을 빨아들여서? 데이빗이 다그쳐 물었다. 하지만 네이슨 교수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그것보다 그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느꼈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곧 착각이라고 생각했지. 네이슨 교수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게 베이컨을 바싹 마르게 한 결정이죠. 그런 것 같아. 그럼 그걸 박사님은 인공비 실험 약품에 섞어서 뿌렸겠군요. 네이슨 교수는 끄덕였다. 어젯밤에 말한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 발견은 완전히 우연이었어. 인공비 약품, 즉 요오드와 은에 섞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비행기에서 분사기로 뿌렸으니까 말이야. 실험실에서 일어난 그 같은 일이 이 대기 속에서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만에 하나라도 말이야. 당연히 박사님께서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라고? 그렇다면 자네는 베일리와 보더컬리가 죽은 사건이 내 눈 결정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에 무엇인가 그 눈결정이 점점 늘어나서 바보 같은... 현미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눈 결정이 그런 일을 벌일 수가 그야 있지. 그렇죠. 하지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실험실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크게 퍼질 수도 있다 이 말인가? 자, 그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카렌, 너도 마찬가지다. 카렌은 열심히 아빠를 위로했다. 아빠,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데이빗 아저씨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또 걱정하실까 봐 말한 거예요. 카렌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 데이빗이 사과하자 카렌이 말했다. 그리고 아빠를 이 눈보라 속에 홀로 계시게 할 수는 없어요. 괜찮다. 그만 가봐. 내일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데이빗 기자, 내가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낸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내 딸을 데리고 돌아가 줄 수 없겠나? 네이슨 교수는 조금 누그러진 자세로 말했다. 이미 조금 전과 같은 기백은 없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몹시 고민하고 있다고 데이빗은 생각했다. 정말 교수가 말한 것처럼 단지 눈 결정이 이번과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카마이클 서장에게 이야기해보아도 웃어버릴 게 틀림없다. 하지만 데이빗은 더욱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물기를 빨아들이고 쌍결정이 됐던 거야. 점점 불어날지도 몰라. 하지만 눈은 눈에 지나지 않아.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데이빗은 애써 이렇게 생각했다. 눈이 계속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날뛰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바싹 말라버린 베이컨에 대한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람과 반대로 움직이다. 데이빗은 카렌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나서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드와이트 편집장의 목소리는 아주 침통했다.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모양으로 죽었어. 케인필드에서 말이야. 지금 글로리아가 취재를 해왔는데 의논할 게 있으니 바로 와. 글로리아는 같은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다. 급히 가보았더니 드와이트와 글로리아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글로리아? 남자와 여자가 미라처럼 속이 텅 빈 채 자동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 미라처럼. 데이빗은 신음하듯 외쳤다. 그래. 지금 글로리아가 보고 왔는데 그 얘기만 듣고서도 몸서리를 쳤어. 죽은 모양이 꼭 베일리 씨와 똑같아. 또 두 사람이 살해된 거야. 드와이트 편집장은 말했다. 경찰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양이야. 자세한 것을 말하지 않으니 말이야. 무리도 아니겠죠. 자넨 뭐 좀 알아낸 거 없나? 그래서 데이빗은 오늘 아침 케인필드에서 일어난 일, 즉 들쥐의 이야기며 네이슨 교수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경찰은 사람들이 크게 떠들어대면 시끄럽다고 신문에 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더군요.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다면 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 데이빗은 말없이 케인필드의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케인필드를 둘러싸는 큰 원을 그려보였다. 우선 무엇보다 이 원 안에만 변덕스런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제일 처음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건 눈을 뒤집어 쓴 갉아먹힌 장화입니다. 라고 말하고 데이빗은
마을 북쪽 에더튼의 집 근처에 X 표시를 했다. 다음은 길 건너 쪽인데 로빈이 눈사람을 만들다가 상처를 입은 곳입니다. 그야 뭐 독이 있는 것에 찔린 거 아닐까? 드와이트 편집장은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데이빗은 그저 말없이 또 X 표시를 했다. 뭘 하려는 거야? 마침내 글로리아가 물었다. 데이빗은 여전히 대꾸도 하지 않고 말했다. 아무튼 그날 밤 로빈이 없는 동안 그 눈사람은 언덕을 굴러 내려가서 닭장에 부딪힌 겁니다. 자넨 그 소년이 한 말을 믿는 건가? 눈사람이 저절로 커져서 굴러갔다니. 그건 아이들의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드와이트 편집장은 또 알 수 없다는 말투였다. 데이빗은 거기에도 X 표시를 하고 이어서 베일리와 보더콜리가 죽어있던 곳에도 X 표시를 했다. 다음은 제가 생물학자를 만난 곳입니다. 틀림없이 이 근처에서 바싹 말라빠진 들쥐를 발견했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두 사람의 사체가 발견된 곳에 X 표시를 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이걸 보면 뭔가 알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드와이트 편집장도 글로리아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글로리아, 마지막으로 사체에 대해서 말인데 눈이 덮여 있었어? 글로리아가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그 사체를 발견했다는 사람의 말로는 눈이 살짝 덮여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부랴부랴 그 자리를 떠나 경찰에 전화를 걸었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눈은 없었어. 그리고 발자국도 없었어. 데이빗은 놀라며 소리쳤다. 역시 발자국도 없었군. 그렇다면 생각했던 대로 그 위험한 눈은 움직이는 거야. 이에 드와이트가 의문을 던졌다. 잠깐만. 움직인다고 했지? 하지만 이 X 표시를 이어보면 그건 서쪽으로 날아간 게 돼. 하지만 이 근처에는 북동풍만이 불어.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이라니. 그렇습니다. 그게 지나간 곳의 물기를 모조리 빨아들이고.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설마 움직인다니? 드와이트 편집장은 부인했지만 지도에 그린 선을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드와이트는 신음하듯 말했다. 풋내기인 자네로선 굉장한 발견을 한 거야. 하지만 칭찬만 하고 있을 순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니까 말이야. 지도를 보고 있던 글로리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대로 나아가면 바하커 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자 드와이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바커선 네이슨 교수의 실험실이 있는 곳이야. 교수는 우릴 도와줄 수 있을까? 데이빗이 그 말을 받았다. 글쎄 어떨까요? 확실히 박사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화를 내는 태도로 보아서는 도무지 어렵겠는데요. 나는 네이슨의 친구야. 이 친구인 내가 부탁해보면 다를지도 몰라. 자, 어물거리고 있을 수 없어. 지금 당장 가보자고. 하고 말하며 드와이트는 일어섰다. 데이빗이 말했다. 하지만 내일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드와이트는 이렇게 소리치고 급히 자동차로 떠나버렸다. 글로리아가 돌아가 버린 뒤에도 데이빗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드와이트 편집장은 몹시 지쳐 있었다. 이미 눈은 내리지 않고 있었다. 박사님을 만났습니까? 이미 그 방앗간 오두막에는 네이슨 교수가 없었어. 이상한데요. 우리들이 떠난 후 당황해서 어디로 간 걸까요? 전등도 꺼져 있고 네이슨의 자동차도 없었어. 그런데 내 자동차로 가까이 갔을 때 불빛을 본 것도 같아. 그건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이 돌아오는 길에 네이슨 집에 들러봤더니 카렌 혼자뿐이었어. 카렌 말론 저녁 때 화이트 리버 상크손에서 보낸 교수의 전보를 받았다는 거야. 갑자기
뉴욕으로 가게 되었다나? 뉴욕으로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 화이트 리버 상크손이라면 그 계곡의 저쪽 마을이죠. 박사는 뉴욕으로 가는 도중 분명히 거기에 들렀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라면 전보를 치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왠지 이상한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 데이빗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드와이트 편집장도 자신에게 말하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네이슨 교수는 까다롭긴 하지만 사람은 좋아. 하며 문득 생각난 것처럼 덧붙였다. 그보다도 내일 아침 케인필드의 카마이클 서장에게 자네가 발견한 것을 말해줘야 돼. 하지만 네이슨 교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카렌의 아빠 네이슨 교수에 대해 어떤 의심을 받을 만한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눈의 벽.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괴상한 사건의 소문으로 케인필드뿐만 아니라 웨스트오버까지 들끓었다. 이미 웨스트오버 쪽은 조금 내린 눈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데이빗이 신문사에 도착하자 드와이트 편집장이 말했다. 케인필드는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그렇겠죠. 괴상한 모양으로 3명이나 죽었으니까요. 크래프튼 의학연구소 소장 니콜라스 박사가 가이거 개수관으로 그 근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 가이거 개수관이라고 하면 죽음의 죄라도 그 눈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모양이야. 원자폭탄에 재가 섞여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 눈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 좋은데 좀 빗나간 생각이라고 여겨지는군요. 데이빗이 이렇게 말하자 글로리아가 말했다. 모를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러시아가 죽음의 죄를 내리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헛소문에 지나지 않겠지만. 하지만 어디선가 있었던 원자폭탄 실험으로 죽음의 죄가 이리로 모여와서 눈에 섞여 내렸는지도 모르죠. 만약 죽음의 죄였다면 데이빗도 그 장소에 있었으니 큰일이에요. 카렌만 해도 그래요. 그렇지. 카렌의 집에 들렀다가 케인필드로 가보죠. 그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로 합시다. 하고 데이빗이 일어서자 드와이트가 말했다. 좋아. 나도 조금 후에 가겠어. 나는 곧바로 갈 테니까 어쩌면 한 발짝 먼저 도착할지도 모르겠는데. 곧 데이빗은 자동차를 타고 카렌의 집으로 향했다. 카렌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데이빗은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그같이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데다가 어쩌면 그 사건들이 자기 아빠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데이빗은 카렌에게 물어보았다. 아빠로부터 무슨 연락이라도? 없었어요. 뉴욕으로 가신 것은 드와이트 씨에게 들으셨겠죠? 들었지. 하지만 아빠는 정말로 뉴욕에 가셨을까? 하고 데이빗이 의심스러운 듯 묻자 카렌은 데이빗을 노려보았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를 의심하고 있군요. 데이빗은 당황했다. 아니,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하지만 화이트 리버 상크손이라면 카렌에게 전화를 걸었을 텐데 전보를... 더욱이... 데이빗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카렌은 화를 내며 말했다. 전화를 걸 시간이 없었다면 누구에게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분명히 이번 일이 아빠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정을 하다니 무슨 그런 말을... 난 다만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카렌 아빠의 지식을 빌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생각은 확실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아빠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저씨는 아빠가 아직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빠가 일부러 악마와 같은 실험을 했다거나...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니야. 데이빗은 적극 변명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난 카렌은 데이빗을 떠밀며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데이빗은 케인필드를 향해서 차를 몰았다.
그 두 남녀의 사체를 발견한 곳에 카마이클 서장이 있었다. 그 밖에도 순경 몇 명이 있었는데 모두 지친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드와이트 편집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발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자 양반. 카마이클 서장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말했다. 지금 니콜라스 박사가 막 돌아갔어요. 방사능은 없고 닭장에서 여기까지 사건을 더듬어 보았으나 헛수고였지. 그때 드와이트 편집장이 도착했다. 데이빗, 금방 왔군. 카렌은 만났나? 네, 만나기는 했죠. 카렌과 싸우고 헤어진 것을 생각하고 데이빗은 씁쓸한 듯 말했다. 데이빗, 서장에게 그 추리한 것을 말했나?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말할까 하는 중입니다. 하고 데이빗은 X 표시를 한 케인필드의 지도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데이빗의 설명을 듣고 카마이클 서장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침통한 얼굴로 서장은 말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 그럼 그 괴상한 게 살아있는 것처럼 바람과 반대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괴상한 것은 털이나 천 같은 것은 제외하고 피나 수분 같은 것은 빨아먹는 성질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카마이클 서장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그런 눈괴물이 과연 있는 것일까? 더욱이 지금까지의 뒤를 더듬어 보면 바하커산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데이빗은 앞쪽에 솟아있는 바하커산 쪽을 가리켰다. 카마이클 서장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가만, 그 방향에 후즈네가 있지. 후즈에게 미리 알려줘야겠어. 좋아, 그쪽으로 가봅시다. 일행은 곧 출발했다. 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폭이 좁은 길에 눈이 조금 남아있었으며 그것을 따라가자 눈은 점점 더 많이 쌓여 있었다. 곧 산토끼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말라빠져 뼈만 남아있었다. 카마이클 서장은 점점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조심해요! 서장이 외쳤다. 눈괴물은 들을 가로질러 숲으로 간 모양이었다. 숲으로 가보니 대부분의 어린 나무들이 껍질이 갉아먹힌 채였다. 두꺼운 껍질의 큰 나무는 당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숲 근처에 후지의 사과밭이 있었다. 그리고 사과밭 저쪽은 또 숲으로 이어져 있고 그것은 바하커산에 연결되고 있었다. 카마이클 서장은 그 사과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조리 당했구나. 어린 가지가 거의 다 벗겨져 있어. 떨어져 있는 한 개의 사과는 시들어서 속만 남아있다. 너무나도 갑자기 변한 모습에 서장은 눈을 부릅떴다. 이건 후즈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어. 서장은 이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후즈의 집마당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후즈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얼굴이었다. 무슨 영무시죠? 우리 집은 경찰 신세를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즈는 고집이 센 사람 같았다. 카마이클 서장은 달래듯이 말했다. 후즈, 어제 오후 두 사람이 여기 위쪽에 있는 길에서 죽은 건 알고 있죠? 그래요. 하지만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죽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마 눈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한 짓 같아요. 그건 아직 이 숲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우리 숲에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자 데이빗이 말했다. 서장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후즈 씨. 혹시 사과밭을 보셨나요? 사과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난 보지 못했어. 비참할 정도입니다. 나뭇가지의 껍질이 온통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우즈 씨나 후우즈 씨 가족이 사과밭 뒤의 숲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알려주러 온 겁니다. 순간 후우즈는 불안해졌다. 숲속이라고요? 좋습니다.
모두 함께 가봅시다. 일행은 후우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사과밭에서 100m가량 지나 숲속으로 들어섰다. 거기서부터 물이 마른 개천을 따라 올라갔다. 개천 양쪽의 나무들은 사람의 키보다 높았다. 데이빗은 걸어가면서 증거가 될 껍질이 벗겨진 나무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선 껍질이 벗겨진 나무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때였다. 앞장서서 가던 후우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손을 치켜들었다. 모두 후우즈 가까이 모여들어 앞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일행은 놀라서 부르짖었다. 바로 정면에 좁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다. 그 움푹 들어간 곳은 연기처럼 서서히 감돌면서 떠오르는 하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하얀 안개가 엷어지는가 했더니 햇빛을 받고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게 뭐지? 모두 어리둥절하고 두려운 눈빛이었다. 그 반짝반짝 빛나며 흔들리고 있던 안개는 마치 바람에 날리듯 햇빛을 받으며 떠올랐다. 그 순간이었다. 데이빗은 안개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아! 그것은 웅덩이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작은 빙하와도 비슷한 반짝반짝 빛나는 눈덩어리였다. 그것도 보통 눈덩어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앞은 부드러운 모래와 같이 무너져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반짝반짝 빛나는 안개가 또 먼지처럼 솟아올라 눈덩이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안개의 엷은 흐름이 사람들의 왼쪽을 돌고 있었다. 이때 같이 있던 순경이 소리를 질렀다. 사람 살려! 이게 날 빨아당겨! 데이빗은 재빨리 그 순경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드와이트 편집장의 팔을 붙들었다. 빨리 도망칩시다! 빨리! 조금 뻣뻣해진 것 같은 두 사람의 손을 끌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마구 뛰었다. 순식간에 사과밭 울타리까지 도망쳐왔다. 그제서야 모두 크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그 무서운 다이아몬드의 안개와 눈덩어리가 눈에 선했다. 후우즈는 주먹을 쥐고 숲을 향해 외쳤다. 여긴 우리 숲이야! 악마에게 점령당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우즈도 별 수 없었다. 몸은 사뭇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 얼굴이 흑빛이었다. 산 전체를. 드와이트 편집장은 신문 때문에 일단 웨스트호브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데이빗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 악마에게 도망치는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카마이클 서장이 데이빗을 보고 물었다. 데이빗,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데이빗도 난처했다. 그 역시 남아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의지해야 할 네이슨 교수는 뉴욕에 가버리고 없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주 정부든지 워싱턴이든지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로 하지. 카마이클 서장의 말을 듣고 데이빗은 그것도 현명한 것은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튼 그것은 바람이 없을 때에도 공중으로 안개가 되어 날아 올라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 봅시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숲속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 정부든지 워싱턴에 지원을 요청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데이빗의 말에 카마이클 서장도 찬성했다.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과연 그게 좋겠어. 그럼
마을 청년 중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자,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장화의 바깥을 천으로 감아야 하셔야 할 겁니다. 천에는 맥을 못 추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못 되어서 두터운 옷을 입은 청년 10명과 순경 5명, 카마이클 서장 등 데이빗 일행이 출발했다. 숲 앞에 다다라서 카마이클 서장이 모두에게 설명했다. 자, 우리들은 일렬 횡대로 서서 숲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각각 10m가량 거리를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당부하지만 위험이 뒤따를 겁니다. 만일 눈이 10cm 이상 되면 멈춰서 경계할 것. 그리고 특히 눈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대기할 것. 하고 카마이클 서장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다. 만일 내가 호루라기를 한 번 불면 모두 멈춰주시오. 2번 불 때는 내 주위로 집합. 나는 대열의 중간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3번 불면 여기까지 말하고 카마이클 서장은 조금 멋쩍은 듯 대원들을 둘러보고 난 후 계속했다. 만약 3번 불면 이 악마의 숲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있는 곳으로 모여주시오. 드디어 모두 숲속으로 들어갔다. 조용했다.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가슴이 떨려오는 모양이었다. 처음 100m 정도를 걷자 껍질이 벗겨진 어린 나무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30m쯤 더 나아갔을 때였다. 데이빗보다 10m 정도 앞서가고 있던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여기 눈이 깊어요. 25cm 정도? 아니, 더 깊은 것 같아요. 데이빗은 곧 카마이클 서장에게 전했다. 서장은 바로 호루라기를 2번 불었다. 모두 곧 서장 주위로 모여들었다. 서장이 말했다. 어쩐지 오른쪽이 이상한 것 같소. 눈도 깊고 어린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있어. 자, 조심하는 게 좋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오른쪽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새로운 열로 줄을 지었다. 그리고 100m가량 나아갔다. 이때 다시 오른쪽에서 털과 뼈뿐인 다람쥐 시체를 발견했다고 전해왔다.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모양이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근처의 어린 나무는 거의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다. 모두 한층 긴장이 되었다. 문득 데이빗 앞에 통나무 한 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데이빗은 그것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한쪽 손을 내렸다. 순간 손가락 끝에 눈이 닿았으므로 얼른 손을 올렸다. 큰일 났다. 장갑을 끼지 않았구나. 데이빗은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 너무 급히 손을 올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두 무릎, 두 손은 물론 얼굴까지 눈 속에 빠지고 말았다. 무서워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 눈은 이제까지의 눈과는 달리 부드러운 가루 같았으며 더욱이 30cm 이상 깊었다. 순간 데이빗의 머릿속에 베일리 씨의 죽음이 스쳐갔다. 데이빗은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서 일어났다. 자기도 모르게 살려달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사람 살려! 카마이클 서장이 놀라서 달려왔다. 괜찮아, 데이빗?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깊어요. 데이빗은 멋쩍게 웃었다. 이때 열의 끝에서 한 청년이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저기 눈이 날아들어와서 높이가 2m나 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적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서장은 데이빗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많이 내린 모양이야. 하고 중얼거리자 데이빗도 긴장했다. 더욱이 푸석푸석한 게 이상해요. 여기 내린 건 축축한 눈일 겁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갔는데도 이런 게 더욱 이상합니다. 그러자 달려왔던 청년이 말했다. 모두 무서움에 떨곤 있지만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기가 어느 정도 깊은지 알고 싶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만둬! 서장이 외쳤으나 이미 청년은 통나무를 뛰어넘어 눈을 밟으면서 나아가고 있었다. 무릎까지 오는 눈속을 헤치며 청년은 방향을 바꾸더니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만 돌아와! 10미터도 채 못 가서 눈은 청년의 허리까지 닿았다. 청년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뭐가 괴물이라는 겁니까? 안 돼! 빨리 돌아와!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른쪽에서 순경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모양이었다. 뭔가 있는 모양이야. 자, 가보자고. 서장이 재촉했다. 눈 속에 있던 청년도 그제야 당황하며 따라왔다. 거기에는 몇 사람의 남자들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경은 발밑에 누워있는 한 마리의 작은 사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슴의 발은 검고 말라 있었다. 백가죽은 떨어져 있었으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속살이 얼룩져 있었다. 발견했을 땐 아직 살아있었는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엾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주었습니다. 카마이클 서장은 따라온 청년을 돌아보며 말했다. 틀림없이 이 사슴은 그것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겨우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당하고 말았어. 자네도 그대로 계속 나아갔었다면 이 사슴처럼 되었을 거야. 청년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러자 순경이 말했다. 서장님, 점점 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되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겠어. 트럭에 있는 데까지 모두 되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시오. 하고 서장은 순경 2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되돌아가게 했다. 청년들이 되돌아가자 서장은 데이빗을 보고 말했다. 나는 아직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 이 눈이 정말 위험한 건가? 자네도 조금 전에 무사했고 그 청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우리들이 그 웅덩이에서 본 괴물과는 도무지 같은 거란 생각이 안 들어. 데이빗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일단 의심은 해야죠. 저는 너무나 푸석푸석한 게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서운 놈이 산 전체에 퍼져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만. 하지만 자넨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자 데이빗이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죠. 데이빗은 남아있는 두 순경에게 협조를 구해 죽은 사슴의 시체를 운반해 오도록 부탁했다. 자, 던집니다. 하나, 둘, 셋! 네 사람은 사슴의 다리를 하나씩 쥐고 몇 번 흔들다가 깊은 눈 속으로 집어던졌다. 사슴은 털썩 깊은 눈 속에 가서 빠졌다. 네 사람은 어둠이 밀려오는 것도 아랑곳 없이 사슴을 지켜보았다. 몇 분이 지났다. 긴장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눈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를 않았다. 서장은 그것 보라는 듯 말했다. 역시 내가 말한 대로야. 이 근처의 눈은 그 악마의 눈하고는 달라. 보통 눈에 지나지 않아. 그러다가 서장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처음에는 잘못 본 거려니 생각했다. 그것은 빛나는 물결과도 같았다. 저쪽에서 움직여와서는 서치라이트처럼 한 차례 땅 위를 비추듯 사라졌다. 저걸 보셨죠? 데이빗이 이렇게 말하고 다시 눈길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을 때 또 차가운 빛의 두 번째 물결이 퍼져왔다. 이미 사슴의 시체는 거의 볼 수 없게 돼버렸다. 그 주위에는 작은 소용돌이 같은 눈가루가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서서히 날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눈이 불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순경이 겁먹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누가 뭘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숲 밖으로 정신없이 뛰어 언덕을 내려갔다. 맨 뒤에서 달리고 있던 데이빗은 도중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산 중턱 쪽이 달이라도 빛나고 있는 것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빗은 중얼거렸다. 산 전체가 미쳐버린 눈에 뒤덮여 있는 것 같구나. 카마이클 서장도 두려운 듯 이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워싱턴에 군대를 요청하겠네. 아마 군대도 괴물에겐 이길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만 돌아가자고. 라고 말했다. 카렌이 없어지다. 데이빗은 아주 지쳐버렸지만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카렌의 집에 들렀다. 그것은 오후 8시 30분이었다. 그런데 카렌의 집은 왠지 캄캄하기만 했다. 데이빗은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카렌은 나오지 않았다. 데이빗은 공중전화로 드와이트 편집장에게 연락했다. 아니 데이빗, 그 별일 없었나? 예, 아직까지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난 걱정했어. 아무튼 상대는 만만치 않으니까 말이야. 하고 드와이트 편집장은 안심했다는 듯이 말했다. 데이빗은 카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보다도 카렌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집에는 없더군요. 집에 없다고? 그럼 아마 어딘가 친척 집에라도 간 거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데이빗은 오늘날 창백했던 카렌의 얼굴이 생각났다. 드와이트 편집장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어. 정 그렇게 걱정되면 니콜라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거기에 물어보는 게 좋겠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니콜라스 박사라면 어제 눈의 방사능을 가이거 계수관으로 조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그 니콜라스 박사와 카렌은 잘 아는 사이입니까? 그렇지. 니콜라스 박사와 네이슨 교수는 사이가 아주 좋아. 카렌의 가족이나 다름없지. 데이빗은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니콜라스 박사, 네이슨 교수, 카렌. 이 세 사람을 연결해 나가면 뜻하지 않은 해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래. 니콜라스 박사에게 연락을 해보자. 데이빗은 곧 니콜라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니콜라스 박사님 계십니까? 누구신가요? 아주 조심스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데이빗이 이름을 대자 왠지 더욱 냉정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신문사분이죠. 니콜라스 박사님은 오늘 점심때가 지나서 뉴욕으로 출발하고 안 계십니다. 아마 내일이면 돌아오실 겁니다. 뉴욕이라고요? 이건 네이슨 교수와 같지 않은가? 여기에는 틀림없이 무슨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 데이빗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 혹시 카렌을 모르십니까? 만약 거기에 있다면 전화를 바꿔줄 수 없을까요? 그러자 다시 어색한 대답이 들려왔다. 카렌 말인가요? 여기엔 없어요. 아마 집에 있겠죠. 하고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데이빗은 힘없이 자기 아파트로 돌아갔다. 모든 게 다 이상하기만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데이빗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파트 관리인 아주머니가 불러 세웠다. 편지가 왔더군요. 저 벽난로 위에 있어요. 제게 편지라고요? 네. 오후에 어떤 아가씨가 가지고 왔더군요. 데이빗은 벽난로에서 얼른 편지를 집어들고 뜯어보았다. 예감했던 대로 그것은 카렌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급히 갈겨 쓴 모양이었다. 아저씨, 내일 돌아올게요. 제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은 미안했어요. 괜히 화를 냈어요.
카렌. 데이빗은 비로소 안심이 되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다. 그 아가씨 무슨 다른 말은 하지 않던가요? 아니, 없었어요. 몹시 서두르기는 했지만. 잠시 생각하고 난 데이빗은 또 이렇게 물었다. 자꾸 물어 죄송합니다만 그 아가씨는 어떤 옷을 입고 있던가요? 글쎄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참, 그렇지. 아가씨 외출복 치고는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맞아요. 페인트가 잔뜩 묻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니까요. 아마 페인트 칠이라도 하다가 나온 모양이죠. 그러자 데이빗은 손뼉을 쳤다. 알았다! 눈이 휘둥그레진 관리인 아주머니를 뒤로하고 데이빗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제 의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페인트가 묻은 더러워진 스웨터를 입고 그렇게 서둘러서 갈 곳이라곤 한 군데밖에 없다. 자동차가 없는 카렌이다. 틀림없이 니콜라스 박사가 데리고 갔을 거라고 데이빗은 확신했다. 물론 간 곳은 바하커 산기슭에 있는 네이슨 교수의 실험실일 것이다. 뭔가가 바하커 산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다. 그 백설의 괴물도 바하커 산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곧 자동차에 올라 어둠 속을 달리면서 데이빗은 이상한 흥분에 휩싸였다. 웨스트오버에서 북쪽으로 조금 가면 고개를 올라가게 된다. 거기서는 바하커 산 전체를 환히 볼 수 있다. 데이빗은 어쩐지 소름이 끼쳤다. 언제나 바하커 산은 길고 검게 보였으며 마치 코끼리의 머리와 흡사했다. 그런데 오늘 밤의 바하커 산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산의 높은 서쪽 끝은 인처럼 빛을 내는 안개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빛나고 있었다. 그 안개 위에 솟아있는 산꼭대기는 흰눈에 쌓여 푸르고 흰빛으로 깜빡이며 빛나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악마의 백설에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데이빗은 불안했다.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미 높게 쌓인 눈으로 막혀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보다도 바하커 산의 카렌 일행이 걱정되었다. 카렌이 서둔 까닭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니 걱정이 안 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빛을 내는 안개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본 것은 살아있는 거다. 저 눈은 미친 눈, 불처럼 타오르는 눈. 데이빗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애써 뿌리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백설의 공포. 홀덴 지음, 박홍근 우기, LS9 수정. 낭독 구자형, 정훈석, 최결, 나인은, 오혜성.